여보, 당신이 주말에 내려가서 좀 봐드릴 수 있어? 평일에는 재수 씨가 아침 저녁마다 가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다가 오고. 당신이 내려가서 돌봐드리면 되잖아. 왜 나한테 내려가래? 같이 가긴 할 건데 나는 주말에 바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땐 당신이 좀 가야지. 주말에 왜? 술 약속? 참 대단히 뻔뻔한 남자다. 뭐, 뻔뻔? 당신은 우리 아버지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가서 괜찮냐고 물어본 적 있어? 병수발 말고 그냥 병문안 말이야. 한 적 있냐고. 심한 말 한 건 당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어머님, 아버님 병수발을 들라고 할 수가 있어? 셀프요도 잊었어? 어떻게 당신은 매번 나는 안 되고 자기는 되는 거야? 당신이랑 나랑 같아? 며느리랑 사위랑 같냐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양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결혼이 이렇게 계산적인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각자 부모만 챙기자던 신혼 시절의 남편의 말이 결국 요새 말하는 셀프요도였던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각자 부모를 챙기자던 남편의 말이 다른 말로 상대 부모는 챙기지 말자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선물을 사도 시부모 선물만 사고 여행도 시부모만 보내줬던 남편. 그래도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아니, 인내하고자 했습니다. 자식을 하나 낳은 것이 실수였죠. 서러운 일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아들이 클 때까지 이기적인 남편을 버티며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해도 그때 다시 생각하자 싶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부모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남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연로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자면서 늘여놓는 온갖 말도 안 되는 궤변들. 양 씨가 그렇게 할 줄 알고 하는 소리인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려줘야 했습니다. 양 씨는 남편과 3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엔 늦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엔 조금 늦은 감이 있던 나이였죠. 남편은 양 씨보다 2살 연상이었는데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 채로 함께 살게 된 것이었죠.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양 씨의 친정 어머니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양 씨가 조금 바빴죠. 당신이 꼭 가야 해? 가장 가까이 사는 게 나니까 어쩔 수 없지. 허리는 많이 안 좋으셔. 안 좋지. 우리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속상해 죽겠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보자는 소리도 하지 않았죠. 근데 당신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가. 그러면 안 가? 그래도 장모가 입원을 했는데 사위가 한 번도 안 가보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 차를 타고 가면서 양 씨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아서였죠. 그런 양 씨를 힐끔 쳐다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모님 허리는 나중에는 낫는 건가? 낫겠지. 근데 조심은 해야겠지. 앞으로 살면서. 아이고, 그래. 양 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친정어머니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지난날에 왔을 때보다도 괜찮아 보여서 안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는 퇴원을 했고 남편의 방문은 한 번이 끝이었죠. 하지만 일이 바쁘니까 서운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양 씨는 내 부모니까 시간을 쪼개서 간 것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안부차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감기에 심하게 걸리셨다네. 독감인가? 그럴 수도 있지. 뭐라도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양 씨의 시부모님은 조금 멀리 살고 있었기에 늘 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면 모를까. 편찮으신 걸 아는데 그냥 넘기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 씨가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왜인지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챙길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유자청 같은 거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생강차? 감기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지? 그런 거 엄마 아빠 사는 곳에도 다 있지. 뭘 택배까지 보내려고 그래. 그런가? 그래. 남편이 하도 말려서 택배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딸 같은 며느리나 아들 같은 사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힘들긴 하겠지. 양 씨는 대수롭지 않게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각자 부모님한테 잘하자고. 무슨 말이야? 이번에 우리 엄마 아팠을 때. 그럴 때 당신이 굳이 며느리 노릇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아니야, 괜찮아. 내 생각엔 서로의 부모님을 챙길 시간에 각자 부모님 챙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괜히 서로 서운할 일도 없잖아? 그런가?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부모만큼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의무감 없이 내 부모님만 챙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결혼하면 서로의 부모님 때문에도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남편과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설이었는데 연휴 첫날 시골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 씨는 그래도 시집에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 전날에 남편이 고급 선물 세트를 사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기도 있어서 찬 베란다에 둔 것 같았고 똑같은 세트가 2개가 있었습니다. 송이버섯도 보였고 말이죠. 제대로 된 선물을 골랐다 싶었습니다. 가격이 상당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첫 명절인 만큼 괜찮은 선택인 듯 했죠. 차 타고 2시간 정도 가자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 씨는 짐을 옮기는 남편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트렁크에 실어 놓았던 선물 세트 2개를 전부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거 2개잖아. 혹시나 남편이 착각했나 싶어서 불러 세웠더니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2개. 아, 그거 하나는 우리 엄마 아빠 거 아니야? 어?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 하나씩 드릴 건데. 양 씨는 남편의 말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똑같은 세트가 2개길래 당연히 하나는 양 씨 부모님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양 씨의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다음날 친정에도 가야 하는데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따로 챙긴다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따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물 사는 김에 같이 사는 게 뭐가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리고 진작에 제대로 말해줬으면 양 씨도 샀을 텐데. 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어서 와라. 안녕하셨어요.
뭘 이런 걸 다 사왔냐? 시부모님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좋은 선물을 이렇게 각자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부담 없이 부모님께 큰 지출을 할 수 있었던 듯 했습니다. 처가에 갈 돈을 모두 부모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양 씨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눈치를 챈 것인지 둘만 있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나는 선물 세트 2개 있길래. 당연히 하나는 우리 부모님 드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다 어머님, 아버님 드리니까 좀 당황했어. 각자 하기로 했잖아. 이런 선물까지 따로 사자는 말이었어? 당연히 그렇지. 당신은 장모님 선물 사면 되잖아. 뭐가 문제이냐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 말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각자 부모님을 챙기자던 남편의 말을 기억하기에 크게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양 씨가 규칙을 잘 몰랐던 것일 뿐이었죠. 양 씨는 다음날 친정에 가는 길에 급하게 마트에 들러서 홍삼 세트를 샀습니다. 시부모님이 받은 선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똑똑히 알았습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따로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운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지러웠던 머릿속이 명절이 끝날 때쯤에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불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한 것도 있었죠. 오늘 어머님 생신이시네? 달력에 표시된 시어머니의 생일을 보고 양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전화드렸어. 그래? 양 씨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정 같았으면 시어머니 생신이신데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몇 시에 전화 드려야 할까 하는 걱정을 했겠지만 그 걱정은 더 이상 양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가도 남편이 내려가고 전화를 해도 남편이 할 테니까 말이죠. 남편도 양 씨에게 어머니한테 전화드려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전화 드렸으니까 됐다는 듯이 말하길래 양 씨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일로 남편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가 양 씨의 친정 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주말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거리였기에 퇴근 후에 방문할 만했습니다. 오늘 나 늦어. 왜?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엄마 집에 갔다가 밥도 먹고 올 거니까 당신도 밥 챙겨 먹어.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근 후에 장을 봐서 친정 부모님 댁에 갔죠. 그리고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잡채도 했습니다. 직접 갈비찜도 해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꽤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막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아,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그거 여태 먹고 왔어. 양 씨가 웃으면서 대답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 내가 했지. 엄마 생일인데. 그러자 남편이 물끄러미 양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생신상 차려드리고 온 거야? 양 씨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우리 엄마 생일엔 그런 거 없었잖아. 어? 어머님, 원래 며느리가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 장모님만 생신상 차려드리는 건 좀 그렇다. 우리 엄마 서운하지. 무슨 소리야? 각자 챙기기로 한 거 아니었어? 생신상은 다르지. 내가 우리 엄마 생신상을 어떻게 차려?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 챙긴다는 의미가 모호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각자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양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자 남편도 머쓱한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일상을 못 차리면 외식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어머님 생일상 차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챙길 거야? 그러자 또 대답이 없는 남편. 어째서 갖다 대는 잣대가 다른지 몰랐습니다. 양 씨는 어처구니는 없었지만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양 씨의 말을 알아들었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다음 시아버지 생신 때는 남편이 보란 듯이 시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유럽? 경비가 엄청 들 텐데 당신 괜찮겠어? 각자 부모님께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각자 쓸 수 있는 돈 안에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둘은 월급을 받아서 모았다가 용돈을 나누니 말이죠. 저번부터 조금씩 모았어. 카드도 있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쓸 것 덜 쓰고 보내드린다는데 양 씨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이 유럽으로 떠난 뒤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듯 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도 두어 번 보았죠. 양 씨도 부모님을 해외여행에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부모님은 해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양 씨는 친정 아버지 생일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동생과 함께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있으라고? 남편은 그런 양 씨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제주도 가본 지 엄청 오래되셨는데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일정이었는데 양 씨로서는 이해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땐 당연했던 일이 양 씨가 하면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주도를 보내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남편은 점점 앞뒤가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부모를 챙기자고 하더니 겪어보면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장인 장모를 챙기기엔 부담스럽지만 며느리는 시부모를 잘 챙기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싶었죠. 그렇다고 양 씨가 시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종 전화가 오면 당연히 받아서 안부를 물었고 편찮으시다고 하면 생각날 때 한 번씩 전화를 드렸습니다. 명절에도 가서 차례상도 차렸죠. 이 정도면 며느리 할 도리는 충분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처가에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됐죠. 명절에 빈손으로 가서 해주는 밥만 먹고 돌아오는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처가에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양 씨의 부모가 남편에게 먼저 전화하는 일도 없으니까 통화할 일이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양 씨가 남편에게 불평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효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이상 네 부모 내 부모 일일이 칼처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내로남불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라고? 교통사고. 잔업이 있어 주말에 회사에 있는데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 다 입원을 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몸속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죠.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둘 다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다행히 큰 사고가 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 챙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퇴근 후에 가겠다고는 했지만
어머니는 휴대폰도 집에 있다고 그러고 기본적인 소지품도 하나도 없다고 했죠. 마침 그날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아빠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대. 뭐? 교통사고? 남편도 갑작스런 소식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허리가 안 좋으신 건가 봐. 아, 그래? 다행이네. 근데 자기한테 부탁 좀 하려고. 집에 가서 우리 엄마 휴대폰도 챙기고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병원에 가져다 줄 수 있어? 나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다행히 병원이 양 씨의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차 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남편도 간 김에 병문안도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양 씨가 어리 빠져서 되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그런 심부름을 해? 당신 부모님 일인데. 뭐라고? 이게 상식적인 반응인가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픈 장인 장모에게 들러서 병문안도 하고 물건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이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냉정해 보이기까지 한 목소리에 양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아무리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까지 그걸 따질 줄은 몰랐습니다. 반대의 경우였다면 양 씨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양 씨는 어리 빠진 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랴부랴 잔업을 마치고 퇴근해서 어머니 집까지 들려서 병원에 갔을 때는 시간이 꽤나 늦었죠.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강서방은 바쁘지? 혼자 온 양 씨를 보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양 씨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심한 사위인 줄은 부모님도 뻔히 알았지만 그래도 이번까지 했기에 안 온 것이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내일 필요한 물건 좀 더 사올게요. 내일 명숙이가 온댔으니까 넌 오지 마. 속상한 마음을 숨기고 양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드러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맥주도 2캔을 마신 듯 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엄마 아빠 입원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한 번도 가볼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부탁한 거잖아. 근데 내가 왜 가냐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양 씨도 울컥해서 따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왜? 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각자 부모님 챙기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너는 왜 자꾸 내가 너희 부모님까지 신경 쓰길 바라는 거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원한 것이 진짜 이런 것이었는지 머릿속이 궁금했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고? 부모님 큰 병 걸려도 안 오고 안 가? 솔직히 아프다고 해도 내 자식 보고 싶지. 남의 자식 보고 싶겠어? 나는 당신이랑 얘기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양 씨도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정말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양 씨와 남편은 며칠 냉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양 씨가 받아들였습니다. 때마침 뱃속에 아이도 있었고 부모님 문제만 앞으로 각자 해결하자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바라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바라니까 서운해지는 것이었죠.
당신 또 장모님 될까? 응. 왜? 주말마다 가는 것 같네. 애기 봐주신다고 하니까 가지. 그러는 남편은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애를 돌보는 게 힘들어 자꾸만 친정을 찾았죠. 여동생도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같이 모여서 애를 돌보면 좀 더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조차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딸이 있어서 좋겠네. 별것 아닌 말 같았지만 사실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네는 아들만 둘이었는데 두 아들 모두 멀리 살아서 자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양 씨가 친정 식구만 챙기니까 타박하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주말에 애 보고 싶겠지. 맨날 장모님한테만 가지 말고 우리 집도 한 번씩 내려가. 그래? 그럼 당신이 데리고 가. 그럼 나도 주말에 친구도 만나고 해보자. 뭐? 나 혼자 어떻게 애까지 데리고 가냐? 왜 못 가? 차 타고 가면 되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느 부분이 너무한 것이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지만 양 씨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양 씨가 남편과 몇 년 살아보며 느낀 바였습니다. 이미 양 씨는 남편과는 다르게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았습니다. 더 잘하길 바라는 것은 남편의 욕심이었습니다. 장인 장모가 교통사고가 나도 병원에 안 가본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부모를 뵈러 가길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각자 부모에게 잘하자라는 게 잘 이행이 된다면 달리 싸울 일이 없었는데 꼭 부모님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일방적인 서운함의 표시였습니다. 너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린데 김장 정도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봉석이랑 재수 씨는 갔다더라. 내가 그래도 장남인데 체면이 안 서. 당신이 가지 그랬어. 나 혼자 가서 뭐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는 자신은 처가 일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으면서 말이죠. 초반에 멋모르고 몇 번 내려가서 일을 하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른이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시부모님도 맏며느리가 무심하다며 서운한 기색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남편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것도 때려치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양심한 미련한 짓을 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괜찮던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문제로 싸울 때면 정말 확 갈라서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아들 때문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양 씨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혼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두 딸이 돕게 되었죠. 나 퇴근 후에 병원에 들려야 하니까 당신 밥 챙겨 먹어. 또? 장모님도 계신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가야 해? 아버지는 수술 후에도 병수발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됐다고 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았죠. 양 씨는 회사와 병원, 집을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양 씨를 남편은 비난했습니다. 가정에 소홀하다며 말이죠. 하지만 양 씨도 모든 걸 잘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서구 학원에 데리러 가야 하는 날이야? 당신이 좀 가줘. 당신 일이잖아. 병원에 들렀다가 당신이 가. 무심한 남편의 말에 양 씨는 속으로 참을 인 3번을 새겼습니다.
어째서 둘의 아들인데 아들에 관한 일은 양 씨의 일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다 양 씨의 일이라는 남편의 이상한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남편은 고집이 세서 결국 답답한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씨의 몸이 나만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어쩔 땐 조금 괜찮았고 또 어쩔 때는 곧 돌아가실 것처럼 상태가 좋지 않았죠. 바쁜데 뭘 자꾸만 와. 바빠도 병원 올 시간은 있어요. 네가 살이 더 빠진 것 같다. 오히려 아버지가 양 씨의 얼굴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러는 동안에도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 씨의 부모님도 큰 사위를 찾지 않았죠. 명숙이는 어제 왔다 갔죠? 그래? 이서방이랑 애들 데리고 왔었어. 저도 주말에 서구 데리고 올게요. 공부하라고 하지. 그래도 할아버지 병문안은 와야죠. 아들은 양 씨의 말이라도 들었지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밥은? 병원에서 엄마랑 먹었어. 나 배고픈데. 아직도 밥 안 먹었어? 챙겨 먹으라니까. 양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집안일은 남편도 조금씩 하는데 밥하는 것만큼은 못하겠다며 전적으로 양 씨에게 맡겼습니다. 아들도 있기에 밥은 양 씨가 차리지만 아들이 대학만 가서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생각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아침에 먹었던 것을 꺼내 대충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식탁 앞에 앉았죠. 장인어른은 좀 나아지셨어? 웬일로 그게 궁금한가 싶었습니다. 힘들어 하시지. 당신이 고생이 많네. 시부모님은 모두 정정하셔서 남편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애타는 이 심정을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뒷전이었던 장인의 이야기니까 남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남편의 말에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아프면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고.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카드를 더 긁었거든. 그래서 평소보다 더 결제될 예정이야. 남편에게 보고를 하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거는 당신 쓸 돈에서 내야지. 우리 통장에서 빼가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떡해? 부족한데? 각자 쓸 돈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저축을 하는데 저축분을 조금 더 쓰겠다는 말에 남편이 예민하게 굴었죠. 그러면 내가 당신 부모님 병원비를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 남편의 말에 양 씨는 경악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남이라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았죠.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양 씨와 여동생이 분담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살면서 남편에게 서운했던 점도 참 많았고 이혼까지 고려를 하며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정이 떨어져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병문안을 하길 바라지도 않았고 전화해서 살갑게 안부를 묻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가지고 딴지를 걸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마지막까지 양 씨와의 선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인데 부모님 병원비도 못 내줘? 처음부터 각자 부모는 각자 책임지기로 했잖아. 그러면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 편찮으시면 그렇게 할 거야? 또 뭘 비교를 하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 양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 씨의 용돈으로 따로 들어두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옷이나 화장품 구입을 줄이며 비상금처럼 모아뒀던 돈이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병원비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계속되었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항암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음 해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직전 연락을 받고 달려가는 양 씨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때마저 안 가볼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때도 3일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걸로 자신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투병하는 동안 양 씨는 이혼을 확고하게 마음먹었으니 말이죠. 아들이 대학에만 간다면, 그때가 된다면 이제는 각자의 부모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80이었으니까 여태 아픈 곳 없이 정정했던 것이 다행이었죠. 시아버지는 거동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 남편은 양 씨에게 잘했습니다. 아니, 양 씨의 친정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장모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럴 때면 친정어머니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생전 전화도 안 하던 사위가 왜 이러나 싶을 것이었습니다. 적적하시면 어디 나들이라도 같이 갈까요? 예? 아, 예. 그러면 다음에 같이 가요. 네. 전화를 끄는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언제 가자고도 말을 안 했는데 약속이 있으시다네. 가기 싫으신가? 그러면 가고 싶겠어? 당신이랑? 불편하게. 다들 사위랑 놀러 가는 거 좋아하시던데. 사위도 사위 나름이지. 내가 어때서?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한 것인지 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동안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한 감정이 컸겠죠. 작은 사위와 비교도 되고 말이죠. 그런데도 괜히 딸과 싸우게 될까봐 입을 꾹 다물고 탓하지 않았던 것인데 사위는 자기가 비교적 잘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 다 늙어가시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가볼 건데. 당신도 같이 가. 주말에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같이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왜? 왜긴 왜야. 서구도 데리고 아버지 뵈러 가면 좋잖아.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수발 들기 힘드신 모양이야. 자꾸 전화하시네. 한번 내려오라고. 다녀와. 서구한테는 스케줄 한번 물어보고 뭐? 당신은 안 가게? 주말에는 나도 집에서 좀 쉬게. 양 씨가 굳이 갈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옛날 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죠. 양 씨는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았지만 그게 늘 불만인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처가에 어떻게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양 씨도 시부모에게 정이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셀프 요도를 양 씨로서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장모님 뵈러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같이 좀 내려가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절에도 내려가기가 힘든데 황금 같은 주말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삐졌죠. 하지만 양 씨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해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붙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하냐? 아버지 수발을 혼자 드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러게 아들들이 가서 도와주지 그랬냐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습니다. 양 씨도 그저 그런 고부 사이였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되면 사실상 두 분이서만 살기에는 힘들었으니 말이죠. 그나마 자식이 둘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상의해보면 무언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남편은 생각해낸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주말에 내려가서 좀 봐드릴 수 있어. 평일에는 재수 씨가 아침 저녁마다 가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다가 오고.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참 동서도 불쌍했고 스스로도 불쌍했습니다.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대접을 받고 사나 싶었죠. 남편은 자신의 부탁도 아닌 당연하다는 듯한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양심을 어디 밥 말아 먹었나 싶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자 그제서야 양 씨의 의중을 눈치챈 남편이 인상을 썼습니다. 왜? 싫어? 당신이 내려가서 돌봐드리면 되잖아. 왜 나한테 내려가래? 같이 가긴 할 건데. 나는 주말에 바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왜? 술 약속? 참 대단히 뻔뻔한 남자다. 뭐? 뻔뻔? 당신은 우리 아버지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가서 괜찮냐고 물어본 적 있어? 병수발 말고 그냥 병문안 말이야. 한 적 있냐고. 그러자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갔지? 왜 안 갔어? 아,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그때도 안 가면 사람이니? 뭐야?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한 말 한 건 당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어머님, 아버님 병수발을 들라고 할 수가 있어? 셀프요도 잊었어? 어떻게 당신은 매번 나는 안 되고 자기는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잖아. 장인어른은 병원에 계시니까 병수발이 필요 없고 또 장모님도 멀쩡하셨고. 나랑 명숙이라 돌아가면서 간병했던 거 당신 몰라? 그 와중에 밥 차리라고 그러고 서구 학원에 데리러 간 적도 없었지. 서구 얘기가 왜 나와? 지금 이 시점에?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란 소리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금 두 분 다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 자매가 돌아가면서 간병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아들들이 해야지. 왜 남인 며느리를 시켜? 뭐? 남? 그럼 남 아니야? 아파도 병문안 한 번 안 까고 평생 전화 한 통 안 하면 남이지 그게 가족이야? 당신이랑 나랑 같아? 며느리랑 사위랑 같냐고. 어쩜 이렇게 찌질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차라리 귀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안 가면 말지 왜 사람 속을 긁어? 엄마 치매 걸린 게 고소하기라도 하냐 지금? 양 씨는 더는 대화를 나눌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방에 틀어박혀서 시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양씨 흉을 보고 있을지도 몰랐고 노예 하나가 말을 안 듣는데 앞으로 부모 간병은 어떻게 하냐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을지도 몰랐죠. 시부모님 일은 안타까운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양씨가 내려가서 간병을 하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사지 멀쩡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기어이 남편은 최후의 날을 앞당겼습니다. 얘기를 해봤는데 이참에 어머니 아버지 집 정리하고 모시고 오기로 했어. 뭐라고? 모시고 온다고. 우리 집에. 할 말을 잃어서 쳐다보고 있자 그걸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편하잖아. 밥만 챙겨드려. 나도 있으니까 같이 하면 돼. 그리고 재수 씨도 우리 집으로 오면 더 가깝고 좋잖아. 주말에 모시고 가라고 해도 되는 거고. 정말로 양 씨가 그렇게 할 줄 알고 말을 했다면 남편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것이 분명할 테니 말이죠. 내가 왜 시부모 병수발을 해? 당연히 그게 자식 도리니까. 참, 자식돌이도 선택적으로 하네. 끝까지 이기적이야. 다음 달쯤에 모시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이 들면서 고집만 더 세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지금까지 데리고 산 것도 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이런 일로 신랑이 할 일도 말년에 시부모 병수발 들다가 늙어 죽을 일도 없었죠. 그래? 이참에 모시고 와. 나는 당신이랑 이혼해 줄 테니까 편하게 어머님, 아버님 모셔. 당신이? 뭐? 이혼?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이혼? 무슨 이혼을 해? 당신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이혼하자 그러는 거야, 지금? 당신 그런 여자야? 혼자 드라마 속에 있는 것 같은 남편의 말이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서로의 부모를 위했다면 양 씨도 다른 결정을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참나. 누가 무서워? 대신 여긴 내 집도 되니까. 싫으면 당신이 나가. 그래? 내가 나갈게. 이참에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살던지 해야겠다. 뭐라고? 왜 멀쩡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럴 거면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되는 거잖아. 각자 부모에게 잘하자. 셀프 효도. 당신 철칙이잖아. 잊었어?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양 씨의 단호한 모습에 일이 왜 이렇게 됐나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 정말 인정머리가 없구나. 인정머리 없는 건 당신이지.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했어. 당신이 뭘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통화했고 명절마다 내려가서 차례상 차렸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러는 당신은 뭘 했어? 뭐? 나는 장인어른 장례식에 가서 사위 노릇했잖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위 노릇하면 뭐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게.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당신처럼 꼭 할게. 진짜 상종을 못하겠구만. 남편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양 씨는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했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나가서 살려면 나가서 살아. 근데 이혼은 못 해줘. 하지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만이었습니다. 양 씨는 진작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야 이혼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양 씨는 끝까지 갈 생각이었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양 씨는 지난해 겨울 지겨운 싸움 끝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재산은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사실 더 받기를 원했지만 그랬다면 남편과의 싸움이 더 길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친정엄마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은 어머니도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곳으로 갔죠. 그 과정에서 여동생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동생은 가정이 있기에 이사를 올 수는 없었지만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입대를 했습니다. 양씨 부부가 이혼해서 충격에 입대를 한 것은 아니었고 생각보다 아들은 덤덤했습니다. 무심했던 남편이라 그리 애착이 크지 않았던 덕일 수도 있었습니다. 양 씨는 이혼 후에 삶이 더 좋았습니다. 남의 밥 차려주지 않아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 일로 싸우지 않아도 되고 혼자 된 생활이 홀가분했죠.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러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동가 왔다 갔다 하며 돌보고 간병인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두 분 다 요양병원에 모실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였죠. 양 씨는 이제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 하지만 남편은 신경을 끌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실 것 같아. 현실적으로 집에서 두 분 다 돌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은 돌아올래? 나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다.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심적으로 힘들다는 건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같이 벌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지.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상관이 전혀 없었죠. 이제는 셀프료도라는 말도 우리 사이엔 필요 없는 단어가 됐네. 남끼리 쓰는 말은 아니잖아. 여보, 효도하며 살아. 양 씨는 전화를 끊었고 그날 이후로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 아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20여 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양 씨에게는 후회는 없었죠. 얘가 당신 명절이랑 당신 생일을 퉁치자고 하네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명절에 차례 지내고 만나는 걸로 당신 생일 잔치까지 한 걸로 치자는 말이죠. 너 엄마 아빠 생일에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지난번에 하는 얘기 들었다? 누가 뭐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하니? 선물 달라고 해? 그냥 와서 밥 한두 끼 먹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쓰는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아. 알게 모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희 때문에 쓴 돈으로 부담스럽다고 하니 이제 오지 마. 그럴 거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장복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죠.
장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냉정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그게 보였습니다. 결혼하니까 남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죠. 가끔씩 내려와서도 늘 빨리 돌아가지 못해 안달내던 며느리는 그렇게 가끔 내려오는 것조차도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일에 내려오는 게 싫어서 차라리 명절과 합치자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생일과 명절을 합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어이가 없었죠. 부모 자식 사이에 이렇게까지 선을 그으며 사는 게 과연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일이라고 생신상을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대단히 큰 선물을 바란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아버지 생일에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런 괘씸한 아들과 며느리 차라리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후회할지 두고 보자 싶었죠. 장 씨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처음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는 무척 들떴습니다. 식구를 맡는 일도 기대가 되었고 손주도 볼 생각에 좋았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그냥 꿈일 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뚝뚝한 며느리가 다 있는지 딸이 생긴다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남보다 더 남 같았습니다. 언제쯤 내려오니? 네? 한번 내려오라는 말이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얼굴 보기가 왜 이리 힘들어?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한 달 내내 며느리에게선 전화도 없었고 당연히 방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 씨가 먼저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 씨는 아들 내외와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었죠. 상열 씨랑 상의해 볼게요. 주말에라도 한번 들렀다가 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버지도 보고 싶다고 그러신다.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 장 씨는 작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하긴 했지만 며느리가 어쩐지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몇 번 보질 못했고 결혼 후에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뒷날 한 번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장 씨가 연락을 먼저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말에 아들 부부가 장 씨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너희 주려고 고구마 한 박스 더 사놨으니까 갈 때 가지고 가. 아, 예? 고구마요? 그래. 가져다가 먹어. 한 박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둘뿐이라서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가지고 가서 쪄먹기도 하고 마탕도 해먹고 밥에도 넣어서 먹고 해. 그래? 요새 젊은이들 다이어트 하면서도 많이 먹는다며? 아버지가 며느리 준다고 장에 가서 사온 거야. 오늘 아침에.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작게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이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니? 내가 먹고 싶다고 해도 잘 안 사다 주는데. 네. 감사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야. 그러니까 자주 와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해. 네. 장 씨는 며느리가 좀 더 살갑게 굴었으면 싶었습니다. 무슨 말만 해도 네, 아니요. 결혼까지 한마당에 왜 이렇게 대면대면 구는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어깨가 아직도 결리네. 아직도요? 낮에는 괜찮다고 그러더니. 괜찮았는데, 아이고.
남편이 어깨를 주무르려고 손을 이리저리 뒤로 올리자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조금 주물러 드려요? 그 말을 듣고 장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 상렬이 너 말고. 지영이가 좀 아버지 어깨 좀 주물러드려. 네? 며느리가 시아버지 어깨 주물러드리면 보기 좋지. 장 씨가 미소 지으며 말하자 며느리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그러면서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깨가 아파 별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속으로 조금 언짢았죠. 며느리는 자기가 하겠다는 소리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 마사지 기계 사드려야겠네. 그러면 좋지. 원래 며느리는 결혼하면 친정아버지보다 시아버지랑 더 가깝게 지내야 하는 법이야. 에이,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의 대꾸에 장 씨가 눈을 흘겼습니다. 결혼했으면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라는 말이지. 우리도 지영이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건 장 씨만의 바람이었죠. 주말에 올 거지? 네? 이번 주말에요? 그래. 다음 주 월요일이 아버지 생신이잖아. 평일엔 오기 힘드니까 주말에 와야지. 토요일에 와. 장 씨가 남편의 생일을 앞두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네가 결혼하고 첫 생일이었는데 당연히 오겠다고 할 줄 알았던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가라고요? 그러면 안 와? 황당함에 대꾸를 했더니 아들이 변명조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저께 명절에 갔다 와서 생신에는 전화만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서운하시지. 아무리 명절에 왔다 갔다고 하지만 첫 생일을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남편이 섭섭할 게 뻔했습니다. 장 씨라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간격이라. 남편의 생일이 설이랑 가까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리가 오가기 힘들 정도로 멀다면 장 씨도 당연히 굳이 오란 소리를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들 내외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죠. 왜? 오기 힘들 것 같아? 아, 아니에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하도 찜찜해서 장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장 씨가 아들네에게 너무 한 건가 싶어서 말이죠. 여보, 당신 생일에 애들 오는 게 맞죠?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당연히 오겠지. 맞고 틀리고가 어딨어? 왜? 오지 말라고 그러게? 아니요. 혹시나 해서요. 설이랑 며칠 차이가 안 나니까. 며느리도 생긴 마당에 가족끼리 화합도 할 겸 모이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만날 수 있는 날이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명절 2번에 제사 1번, 그리고 장씨 부부의 생일, 어버이날이 전부였습니다. 6번인데 이 중에서 1번이라도 빠지면 2달에 1번꼴로도 못 보는 것이었죠. 그게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전 자식들이 다 와서 하룻밤 자고 갔지만 그렇다고 그게 생일에 오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았습니다. 상훈이 너도 올 거지? 아버지 생신에요? 가야죠.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 작은 아들은 당연히 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장씨 부부의 집과는 더 가까이 살았지만 그래도 결혼 안 한 아들이 더 낫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입김인지 뭔지 큰아들의 말투가 영 시원찮았기 때문이었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가는 길에 사갈게요. 토요일 아침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올 건 없고, 잡채 할 거니까 당면 사오고, 네. 당면이면 돼요? 시금치도 없는 것 같네. 소고기랑, 그리고 소주도 사와. 소주요. 생신인데 한 잔 하시겠지? 아, 네. 알겠어요. 넉넉하게 사와. 남편은 점심 약속이 있다며 잠시 외출했고 장 씨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저녁 시간에 맞춰서 도착한다고 하니까 장 씨 혼자 쉬고 있었죠. 큰아들네가 생각보다 일찍 왔습니다. 오후 2시쯤 왔는데 양손에는 비닐봉지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사오라고 하는 것만 사오지. 과일도 좀 사왔어요. 내용물을 꺼내보니까 소고기도 부위별로 사왔고 과일도 3종류였습니다. 돈을 꽤나 썼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잠시 뒤에 집에 도착했고 작은 아들까지 오니까 그래도 집안이 꽉 찼습니다. 여기에다가 손주들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았죠. 음식 준비하자. 네. 어머님, 장 씨는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들을 뒤로하고 며느리를 불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생신엔 음식 많이는 안 할 거야. 명절에 남은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 데워서 먹어야 돼. 네. 미역국은 아침에 먹은 거 있거든. 그거 다시 데워서 먹고. 갈비찜이랑 잡채랑 아버지 좋아하시는 홍어무침 이렇게 할 거거든. 재료 손질 좀 해. 네. 며느리는 요리를 많이 안 해본 것인지 뭐든 서툴렀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더니 칼질도 많이 안 해본 티가 났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겠거니 생각해서 타박할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서툰 것이 앞으로 배워나가면 될 문제였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종종 내려와서 같이 밥 준비도 하고 그러면 좋지. 음식도 배우고. 상렬이 걔가 입맛이 은근히 까다로워서 미원친 것도 잘 안 먹거든. 내가 올 때마다 요리 몇 가지 알려줄게. 네.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맞벌이 하느라 힘든 건 알지만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꼭 제때에 먹고. 네. 그렇게 할게요. 추석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버려야 하나 고민했거든. 너희 오니까 잘 됐다. 오늘 내일 먹고 가면 되겠어. 전도 냉동해 놨거든. 내일이요? 그래. 자고 가야지. 기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까지 있으니 명절 음식을 넉넉하게 했는데 바로 남편의 생일이니까 끝까지 다 먹어치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장 씨는 큰아들 부부와 작은아들도 하루 머물게 했습니다. 술까지 마시니까 당연히 운전해서 올라갈 수는 없었고 다음날 일요일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설을 보낸 후 일주일 뒤 자식들을 한 번씩 더 보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여럿 생긴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왔니?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궁금하긴 했니? 생전 연락도 없다가 오랜만에 명절에 와서 잘 지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제사 때 보고 근 2달 만이었습니다. 손녀딸도 보고 싶다고 자주 좀 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며느리는 여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 씨의 아들보다도 무뚝뚝했죠. 애교 있는 며느리를 원했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반면에 작은 며느리는 좀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더 빨리 오고 싶었는데 애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저희 뭐 사왔는지 보실래요? 작은 며느리가 장 씨에게 팔짱을 끼면서 살갑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씨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님, 요새 너무 추워서 잠바 하나 사왔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소매 쪽이 닳았더라고요. 어이구, 그래. 안 그래도 두꺼운 거 뭐라도 좀 사야 되나 싶었는데. 고맙다. 큰 며느리는 옆에서 뚱한 표정으로 있었죠. 너는 가서 아버지 과일 좀 깎아드리고 있어. 우리 둘이 전 부치고 있을 테니까. 장 씨가 둘째 며느리에게 과일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큰 며느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전 부치게 준비해라. 네, 아무래도 음식은 큰 며느리가 낫긴 나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지 좀 더 됐고 나이도 더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작게 한숨 소리가 나는 듯해서 뒤돌아보니까 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일을 시킨다고 불만이 있는 것인지 뭔지는 몰라도 불편해하는 듯한 모습에 장 씨도 덩달아 불편해졌습니다. 애들도 먹게 넉넉하게 부쳐. 작년에도 많이 남아서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남긴 뭐가 남니? 아버지 생신 때 다 먹었잖아. 너무 많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거라. 애들도 좋아하는데 그냥 넉넉하게 해. 네, 몇 년 전부터 차례상을 차릴 때 음식 양 좀 줄이자고 은근히 눈치를 주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식구가 늘었는데 음식을 줄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넉넉하게 하고 생일 때까지 푸짐하게 먹으면 좋았죠. 작은 며느리도 나중에 합류해서 같이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하면 되니까 저녁상 차리자. 부엌은 오후 내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 둘을 낳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둘이었다면 늘 장씨 혼자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 말이죠. 다 같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을 준비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큰아들네 아이 하나와 작은아들네 둘까지 합치면 총 9명이었습니다. 북적거릴만 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아침밥을 먹는데 큰 며느리가 갑자기 작은 방에 들어가더니 웬 종이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 아버님 생신 선물이에요. 생신 선물을 왜 벌써 드려? 아직 일주일 남은 생일인데 벌써부터 생일 선물을 왜 가져왔나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 가지고 와도 충분한데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민망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다음 주말에 회사에 출근해야 하거든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는 못 올 것 같아요. 뭐? 못 온다고? 네, 아니, 무슨 주말에 회사를 가니? 저도 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자 남편이 언짢은 기색을 보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얘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생신에 안 오는 아들이 어디 있어? 아니요. 어머님, 저만 못 올 거고요. 지아랑 지아 아빠는 올 거예요. 그나마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지. 하지만 그런 며느리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생전 주말에 회사에 출근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시부모 생일에 출근을 해야 한다는 건지. 탐탁지 않은 기색을 보이니까 아들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저랑 지아는 올 거예요. 지아 엄마가 아버지 생신에 못 온다고. 죄송하다고 선물 산다고 신경 많이 썼어요. 선물이 뭐 중요하냐? 누가 선물 받고 싶어서 모이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됐다. 그냥 오지 마라.
나이 들어서 생일 챙기는 것도 주책이지. 아버님, 그런 게 아니라 그러자 남편이 헛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말을 그만하라는 것이었죠. 장 씨도 며느리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들 남편의 화가 풀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장 씨도 서운한데 남편은 오죽하겠나 싶었죠. 식사 자리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아버님, 대신 저희가 오잖아요. 그나마 작은 며느리가 있어서 다시 서로 얘기를 나눴죠. 장 씨는 밥상을 치우면서 큰 며느리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지아 엄마, 웬만하면 와. 생신이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그래. 잠은 안 자더라도 와서 밤에 가면 되잖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토요일이랑 일요일 다 출근을 해야 해서요. 아마 다다음 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두 아들도 그렇고 작은 며느리도 그렇게 쉬는 날도 없이 회사에 출근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뚱한 것이 설마 오기 싫어서 일어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억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 하시잖아. 회사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다음 주만 빠진다고 뭐 설마 자르기야 하겠어? 어머님, 그건 힘들죠. 회사인데. 장 씨는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 참 매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회사 일이라면 마음대로 빠질 수도 없긴 할 것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한편 그래도 며느리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기분이 안 좋은지 일찍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술자리도 흐지부지해졌죠. 장 씨는 자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오래 잔 것 같았는데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2시간 정도밖에 안 흐른 것 같았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큰아들네가 자는 작은 방에 불빛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안 자나 싶어서 다가갔더니 둘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죠. 부담스러운 건 맞지. 명절 때도 돈 많이 들고 아버님 생신 선물도 드려야 하고 한 번 왔다 가면 깨지는 돈이 크니까. 그건 그렇지. 하필 또 같은 달이라. 작년에 여행 보내드렸던 것도 출혈이 좀 컸지. 좀 기간이 떨어져 있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나도 힘들긴 하다. 당신도 고생이 많아. 또 음식하느라 진짜 힘들지. 거기까지 듣고 물러섰습니다. 아무래도 큰아들네가 이렇게 집에 오가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장 씨는 그래서 회사 일은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것 같기는 했습니다. 뜬금없이 회사에 간다며 시아버지 생일에 참석을 안 하겠다니 참 며느리답다 싶었습니다. 장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차례를 지내고 돌아가며 며느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 주에 못 와서.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게 보이던지 장 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간밤에 그 얘기를 못 들었다면 그래도 사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와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서 온들 과연 기분이 좋을까 싶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아들이랑 손녀만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씨는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남편의 생일이 되었을 때 장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
너까지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해?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시겠어? 아들도 못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가려고 어제 짐도 다 챙겨놨는데 어젯밤에 지아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 다녀왔다니까요. 갑자기 왜 애가 그렇게까지 아픈 건데? 지아 엄마는 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그게 왜 지아 엄마 탓이에요? 애가 아픈데 지아 엄마는 애 아픈데도 출근해야 해서 지금 속이 말이 아니에요. 혹시나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출근했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장 씨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 씨도 손녀딸이 아픈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서 내려오기 싫어했고 아들도 지금 이러는 걸 보면 그냥 다 같이 핑계를 만들어서 오지 않기로 했구나 싶어서였죠. 잔말 말고 지아 데리고 내려와. 너희까지 안 오면 아버지 난리 나셔. 아픈 애를 데리고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제가 전화 따로 드릴게요. 기어이 너희 다 안 오겠다는 말이야? 큰아들이? 죄송해요. 결국 아들네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왜 자꾸만 큰아들네와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상렬이네 안 온대. 지아가 아프다네요. 뭐?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 남편이 손녀딸을 걱정했습니다. 장 씨도 어쩔 수 없이 그날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 끝나고 바로 당신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내려오기가 부담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그러면 일부러 안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핑계, 지아 핑계 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뭐겠어요? 사실 장 씨도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괘씸하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손녀딸을 걱정하는 남편이 짠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큰아들네에게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이것 좀 치워. 며칠 뒤 남편이 작은 며느리가 건넸던 종이 가방을 거실 바닥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안에는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는데 인삼인지 수삼인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았죠. 애들은 미워도 이건 먹어요. 몸에 좋은 건데. 장 씨는 며느리가 준 선물을 버리지 않고 찬장에 넣었습니다. 그 뒤부터 남편은 큰아들에서 전화가 온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이해하자 싶었죠. 하지만 나한테 더 잘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기 며칠 전 주말이었습니다. 아들네 모두 장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장 씨가 간단하게 음식을 했는데 며느리들이 집에서 반찬을 몇 가지 싸오기도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소갈비찜을 해왔는데 남편은 손도 대질 않았습니다. 여보, 소갈비찜 먹어봐요. 아, 즐겨서 싫어. 그러자 며느리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남편은 작은 며느리가 싸온 불고기를 집어먹고는 말했습니다. 이거는 부드럽네. 재준이랑 재민이도 이거 먹어봐. 그러더니 남편이 불고기를 집어 둘째 아들네 손자들 앞으로 불고기를 끌어다 주었습니다. 불고기를 집으려던 손녀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지아도 불고기 먹어요. 큰아들이 말하자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장 씨도 큰아들네가 괘씸했지만 그래도 손녀에게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불고기를 집어서 손녀딸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고서도 남편의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작은 아들이 사온 포도를 씻어서 손자들에게만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나는 포도 안 줘. 손녀가 큰 며느리에게 말하자 남편이 외쳤습니다. 안 주긴 뭘 안 줘? 지가 와서 먹어야지.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런 며느리 곁에 가서 장 씨가 말했습니다. 재준이랑 재민이가 어리니까 챙기신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라. 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장 씨가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 생신에 안 왔잖냐? 그것 때문에 조금 서운하신 모양이야. 네가 가서 좀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죄송하다고 해. 그러면 금방 풀리셔. 며느리가 시집 불편한 거 누가 모르겠냐? 나도 며느리였는데.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해서 안 온 건 그건 어른들을 속인 거지. 네? 속이다니요. 속인 적 없어요. 너 그럼 진짜로 회사 다녀왔다는 거야? 네, 정말이죠. 그럼 그런 걸로 왜 거짓말을 해요? 지아는 정말로 응급실 다녀왔고? 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그랬다고 하겠죠. 이걸로 뭐 증거를 대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며느리랑 이런 일로 신랑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장 씨라고 그때 섭섭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왜 애한테 상처를 주세요? 내가 뭘? 아버지도 그러시고 정말 불편해서 못 있겠어요. 뭐? 불편? 지난번에 내가 아무 말 않고 넘어갔는데. 너 엄마 아빠 생일에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달에 있어서 돈 많이 든다고 부담스럽다며? 지난번에 하는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서운하다는 거야. 누가 뭐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하니? 선물 달라고 해. 그냥 와서 밥 한두 끼 먹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게 아니고요. 한 번 오면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명절에도 용돈 드리고 생신에도 선물 드리거나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한 말이었죠. 싫어서가 아니고요. 빠듯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아들이 하는 변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보다도 정성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쓰는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아. 알게 모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희 때문에 쓴 돈으로 부담스럽다고 하니? 아니요, 죄송해요. 아들이 그제서야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싫으면 아버지 생신도 오지 말고 명절에도 오지 말던가 해. 그게 서로 기분 안 상하겠다. 아니에요. 지아 엄마는 그렇게 바쁘다며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하자 오히려 아들은 오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장씨 부부의 기분이 상한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눈치를 보는 모양이었죠. 장씨는 모시기는 척 넘어갔습니다. 뒤시하게 한 것도 이대로 묻을 생각이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 말이죠. 다음번부터는 큰아들네 부부도 열심히 가족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보였죠. 그러니까 남편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추석에 문제가 터졌죠. 어머니, 어떻게 하죠? 애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임신을 한 상태였대요. 뭐? 임신?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임신 초기도 아니고 벌써 5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입덧도 없어서 모르고 있었다는 말에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몰랐는지. 하지만 쓰러지기까지 했다는데 심각한 문제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려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옆에 있어야 해서 애들도 못 갈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추석에는 큰아들네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다 환자들만 있는 것인지 큰며느리 얼굴이 무척 초췌해 보였습니다. 지아 엄마는 얼굴이 왜 그래? 아,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뭐?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 기운도 없고 그래요. 병원에는 가봤어? 네. 근데 괜찮대요. 잠을 많이 자고 밥을 많이 먹고 해. 오늘은 더 부지런히 해야겠다. 작은 애 안 와서 일손이 부족해. 네. 큰며느리가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장 씨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작은 아들네가 없으니까 음식은 좀 덜 해도 되겠지만 차례 지낼 음식의 가지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큰며느리는 영 비실비실했습니다. 좀 기운 차려서 하면 안 되니? 이걸 나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 얼른 하고 나서 그러고 쉬어. 네. 어머니, 제가 좀 도울게요. 아나가 있어. 아버지만 두고 오면 어떡해? 그러자 아들이 머뭇머뭇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장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이 부엌을 나갔고 장 씨는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한숨 쉬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역시나 좀 잘하나 싶었더니 원래 성격이 어디 가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고 죽상을 하고 있자 장 씨도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음식을 다 하고 나서 저녁 식사도 건너뛰었습니다. 그게 꼭 시위하는 것 같아서 못마땅했는데 남편도 조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 와서 밥은 다 같이 먹어야지.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 누워 있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죄송해요. 지아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회사에 병가 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장 씨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서 빠질 수 있는 거면 예전에 남편 생일 때는 왜 그렇게 우겨서 오질 않았는지. 작은 아들네가 없으니까 명절이지만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프다고 드러누워 있는 며느리와 무뚝뚝한 아들, 휴대폰만 보고 있는 손녀딸.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는 집에 돌아가서 크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음식 준비하고 그러느라 힘들었나 봐요. 혼자 하니? 나도 했는데 나는 멀쩡하다. 하지만 그리고 얼마 뒤에 무슨 기능 저하증인지 뭔지 하는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야? 호르몬 수치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면역이 떨어져서 계속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네. 빈혈도 좀 있고요. 아니, 뭘 했길래 그런 병에 걸려? 그냥 회사 일도 바쁘고 지아 키우느라 정신도 없고. 뭐 복합적이죠. 하지만 수술을 해야 하거나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아니라길래 장 씨의 걱정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볼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무슨 수치는 조금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몸이 안 좋아 보였죠. 그리고 설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산딸이 몇 주 남았는데 유산기가 있다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에도 큰아들네만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일에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왔니? 네.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장 씨는 홀쭉해진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도 말라 보였습니다. 병색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실비실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아, 입맛이 없어서 조금 먹다 보니까요. 밥 잘 먹으라고 했잖아. 장 씨는 혀를 찼습니다. 어디 특별한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조금 힘이 없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부쳐야지. 네, 어머님. 그리고 한창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자니 며느리가 힘든지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힘들면 잠깐 허리 좀 펴고 해. 아니면 한 10분만 누워 있다가 올래? 그래도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장씨 나름대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크게 앓았다고 하던데 음식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만큼 중노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씨가 며느리보다도 부지런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며느리가 안 힘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명절이랑 이렇게 생신이나 다른 행사 날짜가 얼마 차이 안 나면 같이 합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합쳐서? 네. 제 친구네는 제사랑 추석이랑 4일 차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그냥 퉁친다고 해야 하나? 아니, 합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퉁친다는 말은 장씨가 잘못 들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사랑 생신이랑 같니? 차례상도 결국 제사상이니까 같이 합치는 것도 종종 있는 거고. 생신상이랑은 완전히 다르지. 너 지금 시아버지 생신상을 제사상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가 그래? 명절이랑 생일이랑 합친다고. 어떤 친구? 전화번호 대봐. 내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어? 감히 시아버지 생일을 퉁친다고? 아무리 큰 며느리가 괘씸한 행동들을 했어도 장씨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얼마나 시집에 오기 싫으면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 걸 합친에 만회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며느리 입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해도 화가 날 말을 하물며 며느리라니요. 그러자 큰 며느리가 안절부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잖냐? 그런데 굳이 와서는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놔? 아니에요.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상 차리고 그런 게 힘들기도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오지 말어. 와서 죽상을 하고 있으면 명절에 흥이 나니? 소란스러웠는지 부엌으로 남편과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얘가 당신 명절이랑 당신 생일을 퉁치자고 하네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명절에 차례 지내고 만나는 걸로 당신 생일 잔치까지 한 걸로 치자는 말이죠. 뭐? 아,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뭐 이런 며느리가 다 있어. 남편도 장씨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아니고 제가 낸 아이디어였어요. 뭐야? 매년 너무 힘드니까요. 며칠 차이도 안 나는데 차렸던 상 또 차리고 매번 1박 2일 애엄마 병나요. 작년부터 몸 안 좋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서운하실까봐 온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생일이랑 돈이 이중으로 나가니까
너희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아 엄마 몸이 안 좋다니까요. 1년에 도대체 몇 번이나 된다고 그래? 명절 때문에 아픈 거야? 생일 때문에 아파?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오잖아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지난번에 사정이 있어서 한 번 못 왔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아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시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는 정말 오기 싫어요. 뭐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이 말이 하고 싶은 것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손가락질을 하며 호통쳤습니다. 그래? 오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잖냐? 오지 마! 나는 뭐 오기 싫다는 자식 예쁜 줄 알아? 아들은 하나면 됐다. 손녀도 필요 없어. 손자가 둘이나 있는데 뭐? 네 아버지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아버지 생신 그렇게 대충퉁이나 치자는 며느리. 그리고 아들. 안 와도 돼. 그러자 아들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녀도 놀란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가자. 이렇게 가면 다신 안 보는 거다. 아들은 대답이 없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묵묵히 짐을 챙겼습니다. 음식을 하다 말고 가버릴 생각을 하는 며느리. 역시나 속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대단한 며느리였죠. 배웅도 하지 마! 장씨 부부는 아들네 가는 걸 들여다보지 않았고 아들네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상심이 커 보였고 장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씨는 혼자서 부엌에서 고생하며 음식을 하는데 큰 며느리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1년에 한 번 고생 덜 하자고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나 싶었죠. 다음 날 차례는 장씨 부부 둘이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씨의 생일에도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그날 셋째를 낳았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손녀가 이제 안 오겠지만 새로운 손녀딸이 생겼으니 말이죠. 하지만 가슴 한켠에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자다가도 문득 깨서 아들을 원망했죠. 아들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출산을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다던데 장씨 부부에게는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혹시 저희 셋째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듣자마자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장씨가 이제 칠순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보다가는 분명히 골병이 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가 셋이기 때문에 오래 일을 쉴 수 없다는 작은 며느리. 하지만 그런다고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 아니었죠. 미안하다. 가끔은 봐줄 수 있어도 어떻게 매일 봐주겠니? 어떻게든 키워봐라. 애는 금방 크잖아.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저희 힘들어서 그래요. 1년만, 아니 6개월만 제발 부탁드려요. 아이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게 셋째는 뭐하러 낳았어? 그럴 나이냐? 너희가. 거절하는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이건 거절을 해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큰애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돌도 안 된 아이들을 어떻게 볼까요? 그런데 한 달 뒤 장씨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이사해요. 뭐? 갑자기 어디로? 처가 옆으로요. 처가면 어디라는 거야? 제주도? 네. 다음 달에 재준이 엄마가 애들 데리고 먼저 내려갈 거예요.
장모님이 애들 봐주신대요. 그러면 직장은? 재준이 엄마는 거기에 이모부님 회사에 다니기로 했고요. 저도 그쪽으로 이직 알아보고 있어요. 뭐? 제주도에서 산다고 그럼? 그게 말이 돼? 제주도가 장난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근데 장모님이 봐주신다니까 어쩔 수 없죠. 사람을 쓰면 되잖아. 그 정도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다행히 긍정적인 회사가 몇 군데 있어서 이직은 금방 될 것 같아요. 회사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장 씨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아들네가 먼 곳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입장도 이해는 가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칼에 거절당하니까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간다는 거야? 애 셋 키우면서 살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절엔 설이나 추석 때 한 번만 갈게요. 뭐야? 매번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씩만 보면서 살자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정말 며느리는 제주도로 떠났고 아들은 집을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얼마 뒤에 며느리를 따라서 제주도로 가버렸죠. 장씨 부부는 졸지에 혼자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붙잡고 말고 할 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어떻게 부모와 상의도 하지 않고 저질러 버리는 것인지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도 둘째 아들도 다 소용없다면서 자식들 없는 셈치고 살자고 소리쳤죠. 그래서 장 씨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처지가 참 이상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괘씸한 건 아들들인데 어째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장씨 부부인지. 애들한테 전화 왔어요? 작은 애한테는 왔고 상렬이는 전화 없었지. 나쁜 놈. 설에는 장씨 부부만 차례를 지냈고 설이 지나 남편의 생일에도 작은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 오고 말았습니다. 아마 큰아들네는 지들끼리 여행을 갔을 수도 있겠고 작은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장 씨는 며느리를 아끼고 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엔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떠나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우선이지 부모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장 씨는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빈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죠. 명절과 생일을 합치자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부모 생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자식들이 뭐가 그리 바쁜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손자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명절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죠. 이웃집에서는 자식들이 와서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라리 자식을 안 낳았어야 했나. 장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왜 자신들이 이렇게 쓸쓸해야 하는지. 분명 며느리들이 문제였고 아들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모 생일 챙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장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안의 적막함은 견디기 힘들었죠.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식 둘을 키워놨는데 결국 남은 건 서운함과 후회뿐이었습니다.